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법 하나 때문에 그냥 예쁜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1873년 미국에서 벌어진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거대한 부의 이동, 일명 1873년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150년 전의 낡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자산 불평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우리의 부를 조종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부의 흐름을 꿰뚫어 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경제적 축복으로 가는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그럼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세기 초 미국, 그때의 돈은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돈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바로 금과 은, 이 두 개의 금속이 화폐의 근간을 이루는 복본위제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건 미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이 유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계급 분화가 일어납니다. 금은 뭐랄까, 지금의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대한 국제거래나 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쓰이는 소위 엘리트들의 금속이었죠. 반면에 은은 우리 서민들의 돈이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일상적인 거래에서 쓰이는 그야말로 국민의 돈, 흙수저의 돈이었던 셈입니다. 금과 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셈이었죠. 그런데 1800년대 중반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이 1816년에 순수한 근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유럽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은을 까내리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은은 원시적이야. 너무 무겁고 부피만 커. 심지어 너무 민주적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돈이 너무 민주적이라니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반대로 금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이며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결국 유럽의 유행을 따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도 1870년대에 화폐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1873년 미국 의회는 주화법을 통과시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화 달러를 법정 통화 목록에서 슬쩍 빼는 아주 사소한 기술적 조정처럼 보였어요. 당시 신문들도 거의 다루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어차피 시중에서 은화 달러는 잘 유통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중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은의 화폐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은을 가지고 미국 조폐국에 가서 화폐로 주조해달라고 할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건국 이래 보장되었던 은의 자유주조권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1873년까지만 해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6대 1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마저 은을 버리자 전 세계적으로 은의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 은을 모으고 은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농부, 광부, 노동자 계층의 부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가, 채권자, 부유층은 가만히 앉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법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이고도 침묵 속에서 부의 대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법이 1873년의 범죄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비판가들은 의회가 미국 국민을 배신하고 유럽 은행가들의 이익에 봉사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영국의 금융가들이 자신들의 금 기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월스트리트가 신용을 긴축하고 디플레이션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음모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었든 없었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의 화폐 기능 박탈은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은 가격이 폭락하자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폭락했습니다. 빚을 내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파산하고 집과 땅을 빼앗겼습니다. 1870년대는 물가 하락, 임금 정체, 그리고 광범위한 고통으로 점철된 장기 불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자유은 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지지자들은 정부가 다시 은을 화폐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금과의 고정된 비율로 자유롭게 은화를 주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화 공급을 늘리면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반대편, 즉 근본이제 옹호자들은 이것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은 명확했습니다. 한쪽에는 농부, 노동자, 은광부들이 섰고 다른 한쪽에는 은행가, 산업자본가, 동부의 엘리트들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경제통제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 자유은 운동은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진화했습니다. 인민당은 이 운동을 핵심 강령으로 채택하고 월스트리트와 영국 은행가들이 금이라는 족쇄로 미국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수사법은 불같았습니다. 근본이제를 노동의 십자가라고 묘사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운동을 영원히 역사에 기록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1896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연설 중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의 이마에 이가시 면류관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금의 십자가에 인류를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낀 수백만 명의 분노, 희망, 그리고 절망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자유은 운동은 처음으로 주류 정치인의 목소리를 얻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임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선거 캠페인은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포스터에는 그가 금융 자본가들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챔피언으로 묘사되었죠. 그의 상대인 공화당의 윌리엄 맥킬리는 근본이제를 대표했습니다. 은행가, 대기업, 산업 엘리트들의 선택이었죠.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돈 그 자체에 대한 국민 투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이 최후의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기업가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맥킬리는 브라이언을 압도하는 선거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산업 거물들이 통제하는 신문들은 브라이언을 경제를 파괴할 급진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 공포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맥킬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근본이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가 자유은 운동의 유산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불평등, 기업의 통제, 통화 조작에 대한 그들의 경고는
그 이후에 닥친 모든 주요 금융위기 때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년 후 남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근본이제 자체의 취약성, 즉 금의 공급량이 정치나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폭로한 셈이었습니다. 1873년의 범죄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돈은 권력, 정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것을요. 1873년의 돈은 채권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했고 채무자와 노동자들을 벌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경제는 점점 더 글로벌 자본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1873년의 유령은 여전히 미국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이제는 문명의 기초라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옹호되었지만 그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금이 통제의 도구라는 것이었습니다. 희소성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금을 가진 자들이 신용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했고 궁극적으로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할지를 결정했습니다. 1913년 경제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는 오히려 은행 엘리트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연준은 근본이제라는 낡은 교리에 집착하며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1873년의 복수였습니다. 희소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였죠. 1933년이 되어서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주문을 깼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근본이제를 중단시키고 미국인들에게 금화와 금 증서를 정부에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돈은 순전히 정부의 포고령, 즉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한때 금을 숭배했던 바로 그 엘리트들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속 보유량에 얽매이지 않고 신용 창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희소성만큼이나 위험한 풍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연준의 탄생,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완전 폐기, 그리고 오늘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통화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의미합니다.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1873년의 범죄는 단지 은이나 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금융자본의 싸움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시스템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금리 논쟁,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는 모두 똑같은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19세기 엘리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을 지키려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1873년의 진정한 범죄는 은의 화폐 기능을 박탈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범죄는 돈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만의 1873년의 범죄에 직면합니다. 저축가치의 하락, 끝없는 부채의 순환, 조작된 금리, 그리고 부를 위로만 이동시키는 인위적인 호황과 불황. 매체는 은화에서 디지털 장부로 진화했지만 게임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은과 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만약 모든 통화 시스템이 결국 그 자체의 모순 아래 붕괴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역사는 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할 힘을 쥐게 될 것입니다.